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편적 이성에서 다원적 지성 혹은 다중적 지성으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이성이 허구다라고 쇼펜하우어 그리고 니체 지금 보고 있는 듀이 그리고 제임스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로띠까지도요. 이성은 없고 허구고 지능 혹은 지성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발생하는 어떤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성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할 때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며 현재의 경험과 미래의 경험을 예견하고 고려해서 취하는 발달된 행동의 양식인 거죠. 행동 속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이 두이는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 검증된 구체적인 제안들, 그것은 구체적인 검증된 제안들이라고 합니다. 구성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목표를 위해 사용된 경험적 제안들을 지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선택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거, 삶의 문제에 대처할 때 가장 적절한 유용한 도구, 그걸 지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이 발동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발동할 때 생각 자체가 발동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전의 경험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내가 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불유익한 방향으로 했었던 경험들, 실수하는 경험들은 사용하지 않고 내가 삶을 살 때 시행착오를 겪어서 나를 유익하게 했던 경험들을 조직하고 생각해내고 재기억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그때 생각되는 발생하는 게 지성의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화된 지성은 실험의 결과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제 실험, 그게 사유 실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실험, 내가 생각했던 사유가 실제 인간 사회 혹은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유익한지를 실제로 적용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론을 실천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작동하는지 하지 않은지. 작동하게 되면 이론이 올바른 이론이고 타당한 이론이죠. 그렇지만 포포가 말하는 것처럼 올바라도 그걸 반증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니까요.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인 지성은 실험의 결과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험을 통과한 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통적 신학과 형이상학에서 자연적인 것은 대개 나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 그리고 자연을 넘어서 있는 것이 훌륭한 거죠. 초자연적인 것은 당연히 신적인 영역 안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성, 뉴스, 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정신적인 거나 초자연적인 것은 좋은 것으로 파악되는 거죠. 정리하면 전통 신학과 철학 혹은 형이상학에서는 자연적인 것은 나쁜 거예요. 물질적인 건. 반면에 정신적인 거나 자연을 넘어서 있는 초자연적인 것은 좋은 것으로 간주되어 온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거고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노동을 하는 사람보다 좀 더 우위에서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어 온 거죠. 과거에서는요. 두이에게 자연은 중립적이지만 자연에서 잘 적응하는 것은 좋은 일인 거죠. 저급한 자연에서 잘 적응하는 건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검증이 안 되고 관찰 혹은 실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관찰과 실험의 검증을 통해서 드러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허상, 공중의 누각, 위에 떠있는 공중의 누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연에 잘 적응하는 것, 실제로 우리가 자연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잘 적응하는 것, 그리고 그 상황에서 문제 상황을 잘 대처하는 것, 그게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인간이 잘 대처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게 지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연 조건을 극복하고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성과 같은 독립적인 능력, 독립적인 어떤 원리가 아니고 자연에서 발생한 지성이라고 듀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성이 인간의 경험과 대립적인 개념이었다면 듀이의 지성 개념은 경험적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경험은 저급한 거였어요. 데카르트부터 그 영상을 보셨겠지만 계속해서 지성적인 게 이성적인 게 훌륭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듀이가 말하는 지성은 방금 말했던 지성이 아니고요. 인텔리전스, 지능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험적 지성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힘을 통제하고 성공적으로 주변 환경을 다룰 수 있는 자연적 능력입니다. 이 자연적 기관인 지성, 곧 자연적 지성은 과거의 이성의 권력이나 권위를 모두 상실한 개념입니다.
도구적이고 다원적이며 다중적이며 유기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기적 지성은 과거에 고정된 이성보다 인간과 자연에게 겸손한 태도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을 보다 우월하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연화된 지성은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요. 우월한 게 아니고 자연에 의해서 획득된 개념인 거죠. 자연화된 지성의 또 다른 이름은 실험적 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찰 실험을 하기 때문에요. 실험은 선입견을 가진 도구마와 상반된 것을 의미합니다. 실험적이란 말이 함축하고 있듯이 그것은 기성품 형태로 개인에게 소유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성을 만들어진 걸 갖는 게 아니고요. 어떤 초월적 원리를 추구하는 게 쟁취하는 것도 아닌 거죠. 실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니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지성의 능력이. 기성품이 아닌 거죠. 실험은 시행착오에 의해 계속적으로 수정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실험은 끝없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으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과를 관찰하면서 계속해서 변경하거나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재하거나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실험적 지성은 행위를 통해 미래의 경험에 대한 성질을 규정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구적 지성의 관심은 미래, 아직 실현되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성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목표를 위해 사용된 이런 경험적 제안들에 대해서 지성이란 이름이 명칭이 주어집니다. 경험의 과정 자체 안에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사고의 위치에 대한 이런 인식은 개별과 보편, 감각과 이성, 지성적인 것과 개념적인 것에 관한 전문적인 문제들의 전통적 주의를 완전히 바꾸어내리고 무의미한 논의였다고 말하는 거죠. 실험적이고 재조정을 거치는 지성과는 대조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성주의에 의해 채택된 이성은 경솔함, 자만, 무책임함, 완고함, 한마디로 말해 절대주의를 향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남몰래 부끄러워하는 것의 의도와 질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자신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성주의는 이성을 정당화와 변명을 위한 매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종종 보이곤 합니다. 이성주의는 현실적인 경험의 결함과 해악이 사물의 이성적인 전체 속에서 사라진다고 가르쳤습니다. 베이컨에 의해 지적되듯이 프란시스 베이컨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이성은 잘못된 단순성, 통일성, 보편성을 가정하며 과학의 허구적인 편안함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지적 무책임함과 태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성의 무책임함은 그것이 자기 충족적이고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경험의 어떤 확증도 필요하지 않으며 그런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전제했기 때문입니다. 태만하다는 것은 이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관찰과 실험에 대해 부주의하게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관찰하고 실험을 했어야 되는데 관찰이 아니고 관조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방관자적으로 보면서 실제로 관찰하는 게 아니고 관조, 생각만 하고 또 그 생각을 통해서 추론만 한 거죠.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추론을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태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와 달리 두이가 말하는 실험적 지성 혹은 도구적 지성, 자연화된 지성은 지적 무책임함과 부지런함을 직적인 책임감입니다. 무책임함이 아니고 책임감과 부지런함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성이 지속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 연구한 결과물들을 다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시행착오 중에 가장 나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정도의 지성이 우리의 판단 능력에 맞다라고 했지만 또 시대가 지나면 지금에 있었던 것이 좀 진부한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그 환경에 맞게 시행착오를 거쳐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실험적 지성의 특징은 창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매번 바뀌는 겁니다. 근데 자꾸 바뀌면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걸 좋아하는데 또 바뀌면 기분이 안 좋고 확실성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건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또 바뀌고 또 바뀌니까요. 그래서 창조적인 것은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은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보다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은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을 진보라고 말하고 보수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념으로 진보 중에 있는 분들은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게 창조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창조적 지성은 어떤 행동의 특성, 곧 규제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된 행동은 본래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성취된 겁니다. 규제된 거니까요. 창조적 지성이 우리의 지속적인 신체 활동, 곧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통섭하는 거, 통일하는 거, 이렇게 상호 교차시키는 거를 잘하는 분들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아이폰을 예를 들면 아이폰이 등장하기 전까지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거죠. 스마트폰, 물론 다른 아이폰도 스마트폰 만들었지만 그 전에 핸드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카세트 테이프나 CD 플레이어 혹은 MP3를 따로 가지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보기 같은 것도 따로 가지고 다닌 거죠. 라디오 따로 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계산기를 따로 갖고 다녔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집에 있는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노트북으로 만들었죠. 그 노트북으로 만들어서 갖고 다녔는데 부팅 속도가 늦는 거죠.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아이패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모든 걸 다 넣고 더 조그맣게 아이폰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음악 재생, 만보기, 계산기, 인터넷 접속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굉장히 창조적인 산물인 거죠. 근데 그 창조적인 산물도 벌써 아이폰 12까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거죠. 근데 이 발전이 여기서 멈추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경험의 재구성에 의해서 다시 또 성취되고 창조적 지성은 감성을 포함하고 있는 유연하고 성장하는 습관들의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창조적 지성은 상황의 법작성을 식별하는 능력이고 새로운 가능성과 가설의 시각에서 숙달된 상상력이며 경험에서 배우려는 의지와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발전해 가는 거죠. 창조적 지성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와 의견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의 공평함과 객관성 그리고 우리의 행위의 결과에 의해 요구됐을 때 자신의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게 지금엔 맞지 않구나 그렇게 변화시키려는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용기인 거죠. 창조적 지성은 조건을 수정하는데 실제로 수행하는 실험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이고 상징적인 관념에 의해 주어지는 모든 지도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창조적 지성은 의지의 내적 행위와 교육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겁니다. 유컨대 지성에 관한 실용주의적 이론은 마음의 기능이 새롭고 더 복잡한 목적을 기획하는 것, 즉 경험을 일정한 틀과 변덕스러움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의 메커니즘이나 존재하는 사회 상황 상태의 메커니즘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사고의 내용이 아니라 행동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지성의 사용이 실용주의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지고 고정된 목적에 제한되어 있는 행동은 커다란 기술적 효율성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효율성이란 그런 행동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성질일 뿐입니다. 그런 행동도 미리 형성된 목적의 전망이 신의 뜻이든 혹은 문화이든 기계적이든 합니다. 그러나 지성이 아직 전개되지 않는 가능성의 영역에서 전개된다고 하는 입장은 기계적인 효율성을 주장하는 입장과는 대립적입니다. 지성으로서의 지성은 본래 전향적입니다. 그 1차적 기능을 무시할 때만 지성은 이미 주어져 있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목적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미학적일 때조차 미리 주어진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은 노예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자가 그 이전에 가져본 적이 없는 목적을 지향하는 행위는 반드시 활력이 있고 확장된 정신을 수반합니다. 실용주의적 지성은 틀에 박힌 기계가 아니라 창조적 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의 창조적 지성은 근대 과학이 가져온 변화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전통 철학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획안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창조적 지성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능숙하게 행하는 일을 새로운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4차 산업혁명처럼 사회를 바꿔나가고 사회가 더 성장하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가는 개인도 성장하게 되는 거죠. 물론 폐해도 많습니다.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환경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논외로 하고요. 인간의 생활 반경이 바뀌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게 되는 인터넷 온라인상에서요.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경험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쉽게 접함으로써 또 생각이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두이는 어떤 것에 대한 탐구의 과정이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회의 변화가 개인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또 경험이 확장되는 거고 그 확장을 통해 또 사회가 확장되고요. 그래서 두이는 이미 과학 분야에서 다양한 지성이 실현되고 있으며 당시에도요. 지금 더 많이 실행되고 있는 거죠. 이 방식이 사회 영역에도 응용되어야 한다고 100년 전에 역설했습니다. 과학적 탐구와 그 결과에 대한 조직화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투이는 과학적 방법의 성과를 신뢰하고 그 적용에 대해서도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학적 방법, 곧 실험적 혹은 실천적 방법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사람의 생각을 모으는 공공의 역할, 공적 역할과 그 해결책을 얻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중지성 혹은 공동지성이 협력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한 분야의 전문가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분야, 집단지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집단지성 혹은 다원화된 지성, 다중적 지성이 모여서 어떤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거죠. 두이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여론을 모으면 그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해결의 도구를 사회적 지성이라고 합니다. 집단 지성이라고 하겠지만 사회적 지성들이 모여서 사회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거죠. 두이의 사회적 지성은 사회적 자산이자 구체적인 사회적 협조 속에서 기능을 하며 사회적 이행의 중재를 목표로 합니다. 잠재적으로 가능한 사회적 지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회 조직이 없다고 판단한 두이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실패의 원인이 파악되고 지성의 사회화된 확산을 장려할 수 있는 사회 조직의 형태를 실현할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의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지성은 지식의 평등한 분배를 추구하는 민주주의적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토대이며 이것이 결여된 민주적 공동체는 존립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다양한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소통하지 않고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만 모여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쪽 편들, 한쪽 전문가 편에서는 본인들 편에서는 좋겠지만 그 외에 다른 전문가들은 합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쪽에 편향돼서 문제 해결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중지성이 모여서 집단지성이 모여서 한 게 아니고 한쪽 편에 있는 지성인들만 모여서 했기 때문에 그쪽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되지 않고 어떤 전제주의나 독재주의에서는 혹은 전체주의에서는 한쪽의 전문가들만 가지고 그 전문가들의 의견만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 집단 지성이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여서 서로는 이렇게 토론이 맞지 않겠지만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사회 문제에 대처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지성은 사회 갈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점검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이상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과학적 탐구와 민주주의의 과정의 형태를 결합시키지 못한 채 사회화된 경제는 또 다른 전체주의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는 사회적 지성과 교육을 통해 구성원의 의식을 새롭게 하고 민주주의적 소통을 일으켜낼 때만 가능합니다. 전체주의적 혹은 독재주의적으로 소통이 아니고요.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고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두이는 사회 환경에서 형성된 인간의 본성을 과학을 바탕으로 하여 파악합니다.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철학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과학도 중요한 거죠. 사실은 학문의 민주주의인 겁니다. 철학, 과학, 역사, 문화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사회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두이의 궁극적인 목표이거든요. 두이는 사회적 환경에서
형성된 인간의 본성을 과학을 바탕으로 하여 파악하고 인간의 본성이 자연과 연속성을 지닌 것으로 보는 이 두이의 관점에서는 윤리학 역시 물리학, 생물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등과 연속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람직한 행위를 일으키는 도덕성이 좋은 행위를 일으키는 바람직한 도덕성이 일으키는 도덕성이 유기체인 인간의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조직화된 습관으로 봅니다. 도덕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도덕성도 생겨난 거죠. 사회 환경 속에서. 유기체인 인간은 수동적으로 사회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재구성하고 조정하면서 능동적으로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과 사회의 성장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은 유기체에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욕구입니다. 이때 도덕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잡이로 작동하며 도덕과 관계하는 지성은 인간을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필수적 요소입니다. 도덕 법칙이나 원리는 삶에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이 페파스란 분에 따르면 두이의 윤리학은 세 가지 차원, 곧 지성적 측면과 미적 측면, 그리고 민주적인 측면이 융합된 도덕적 삶을 추구한다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지성의 광범위한 역할 때문에 두이에게 과학과 윤리학 그리고 미학은 통합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통합되어 있는 거죠. 비지성적 행위는 기계적 반복이나 반성적 의식이 개입하지 않는 단순한 동작이라면 지성적 행위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완결된 행동을 지향하는 창조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 행위인 사회 지성의 목표는 삶에 대한 습관의 변화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습관이 변하고 그 습관이 변하니 생각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습관과 생각이 변하니까 공동의 개인들이 생각과 습관이 변하니까 사회 전체가 변하게 되는 거죠. 경험을 넘어선 관조적 지성이나 선험적 이성을 대체할 것으로 사회적 지성 혹은 창조적 지성, 실험적 지성, 도구적 지성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 두이의 지성은 이러한 이름과 함께 다양한 기능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두이의 복합적 지성, 실험적, 사회적, 창조적, 도구적, 굉장히 복합적이죠. 다중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합적 지성은 우리의 습관과 성향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상황의 복잡성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자 새로운 가능성과 가설들을 평가하고 다듬는 상상력과 관계합니다. 이처럼 다원적 지성은 예리한 관찰력과 객관성에 대한 하나의 편견에 붙어있는 개인적인 편견들을 줄여주는 능력입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편견들을 줄여주는 거죠.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들을 만족스럽게 풀 수 있는 관념을 상상하는 능력, 가설을 적절히 형식화하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비추어 그것들을 교정하는 자발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이의 재구성된 경험과 다원적 지성, 두이는 이것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전개되는 두이의 자연주의적 경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용주의적 자연주의라고 할 수 있겠고 자연주의적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연주의적 경험 철학이라고 본인은 이렇게 부릅니다. 자연주의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연주의적 사유는 곡식을 까불린 채가 있었어요. 그런 하나 키와 같아서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이성 같은 개념들,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재검토하도록 합니다. 재검토록 하게 해서 선언적 이론들, 또 해명의 이론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냥 선언만 하는 이론들이 있었던데 해명 없이요.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고, 두이는 우리의 복잡한 삶을 안내할 지도를 제시함으로써 객관주의 아니면 상대주의, 보편주의 아니면 주관주의, 이런 절대주의 아니면 허무주의 같은 극단주의로 이끌어가는 이론적 가정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이런 객관주의 아니면 상대주의, 절대주의 아니면 허무주의를 넘어서는 제3의 길 혹은 자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이의 통찰력은 전통 철학의 극단적 대립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이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철학적 탐구의 가능성을 열어온다고 할 수 있겠죠. 과학까지 들어오니까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제 두이가 말하는 이런 재구성된 경험과 다원적 지성을 바탕으로 해서 진리를 주장합니다. 그 진리는
과거의 진리가 아니고 두위는 보정된 언명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보정된 언명 가능성. 또 다른 말은 보정된 주장 가능성. 보장이 된 거죠.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수많은 시행 작업을 통해서 가능한 진리. 근데 그 전에 진리는 시행착오가 있으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참이 아니니까 시행착오를 거치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